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나이 들어 여기까지 살아보니 결국 뭐가 남았나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돈? 아무리 끌어모아도 마음고생 한 번이면 금방 허무해집니다. 자식? 그들 삶 챙기느라 당신을 돌볼 여유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씁쓸한 현실뿐입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민낯입니다. 괜히 인간관계 붙잡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마음 다치고 돈 나가고 기운까지 쭉 빠집니다. 늙어 외로움이 무섭다며 붙잡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켜보며 단순하게, 가볍게, 오롯이 나만 챙기며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늙어 이 5가지를 지키며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입니다. 이 5가지만 가슴에 딱 새기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편안한 노년이 열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답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과 절대로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돈 빌려달라는 친구 있습니까? 가난한 친척 있습니까? 부질없습니다. 끊으십시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망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혼자 못 삽니다. 돈 빌려달라고 조릅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 달라붙습니다. 내 돈 다 빼앗깁니다. 결국 같이 가난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변씨, 75세 어르신의 뼈아픈 교훈 이야기입니다. 변씨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난했습니다. 평생 돈을 못 모았습니다. 쓰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불쌍했습니다. 40년 친구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려줬습니다. 한 달 후 또 왔습니다. 전기세 못 내서 끊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또 줬습니다. 친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주면 친정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또 왔습니다. 이번엔 집세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변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울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다고 애원했습니다. 변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또 줬습니다. 1년 동안 총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변씨는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따지냐고 소리쳤습니다. 변씨는 어이없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돈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딸 결혼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욕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변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받는 대접입니까?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 안 주니까 친구도 그만뒀습니다. 변씨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거머리구나. 74세 되던 해 변씨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가난한 친구가 접근했습니다. 변씨는 거리를 뒀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돈 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거절했습니다. 친척이라도 안 준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변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난한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밥 사달라고 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거절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변씨는 500만 원을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면 망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만 사깁니다. 서로 대등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친구 있습니까? 돈 없는 친척과 가깝게 지냅니까? 부질없습니다. 끊으십시오. 돈만 빼앗깁니다. 가난한 친구 거리 두십시오.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끊으십시오. 가난한 친척 피하십시오. 명절에 돈 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친척이라도 거절하십시오. 냉정하십시오. 경로당에서 가난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밥 얻어먹으려고 접근합니다. 돈 뜯으려고 친한 척합니다. 거리 두십시오. 돈 있는 사람하고만 사귀십시오. 서로 대등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편합니다. 존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머리입니다. 돈 빨아먹습니다. 빌려주면 안 갚습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엮이면 안 됩니다. 냉정하십시오.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지 마십시오. 내 노후 자금 지켜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게 혼자 잘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몇 명입니까? 동창회 나가십니까? 친척 모임 가십니까? 부질없습니다. 다 끊으십시오. 쓸데없는 관계는 독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유지하면 혼자 못 삽니다. 모임 나가느라 시간 낭비합니다. 친구 만나느라 돈 씁니다. 친척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작 나한테 남는 건 없습니다. 피곤만 합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안 씨, 72세 어르신의 관계 정리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동창회 3개 다녔습니다. 직장 동호회도 나갔습니다. 친척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한 달에 모임이 10번 넘었습니다. 동창회만 3번이었습니다. 직장 동호회 1번, 친척 모임 2번, 이웃 친목회 1번, 경로당 행사 2번 계속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임마다 회비 냈습니다. 밥값도 냈습니다. 경조사비도 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연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부담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동창회 가면 자랑 대회였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이 많다 비교당했습니다. 안 씨는 초라했습니다.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뒷담화만 했습니다. 경로당도 피곤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누구 편 들어야 하는지 눈치 봤습니다. 안 들으면 따돌림 당했습니다. 들면 다른 편이 미워했습니다. 골치 아팠습니다. 71세 되던 해 안 씨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 씨는 깨달았습니다. 안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관계 중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일까?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은 안 왔습니다. 친척들도 안 왔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안 왔습니다. 안 씨는 결심했습니다. 쓸데없는 관계 다 끊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동창회를 끊었습니다. 3개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안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동호회도 끊었습니다. 친척 모임도 빠졌습니다. 경로당도 안 갔습니다. 이웃 친목회도 그만뒀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병문안 온 친구 2명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번 넘게 나가던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산책도 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돈도 아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쓰던 게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진짜 친구 2명하고만 밥 먹었습니다. 경조사비도 안 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자랑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뒷담화 안 들었습니다. 파벌 싸움 안 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안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친구 2명만 만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편하게 만납니다. 속 깊은 이야기 나눕니다. 진짜 우정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관계 유지하고 계십니까? 모임 많이 나가십니까? 부질없습니다. 끊으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동창회 끊으십시오. 자랑만 듣습니다. 비교만 당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친척 모임 빠지십시오. 뒷담화만 합니다. 피곤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연락 끊으십시오. 경로당 안 가십시오. 파벌 싸움 골치 아픕니다. 쓸데없습니다. 집에서 쉬십시오. 편합니다. 진짜 친구만 남기십시오. 2~3명이면 충분합니다. 아플 때 찾아오는 친구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끊으십시오. 쓸데없는 관계 끊으면 자유롭습니다. 시간 생깁니다. 돈 아낍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집니다. 부질없는 관계 끊으십시오. 3번째,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관리 제대로 하십니까? 자식 달라는 대로 주십니까? 친구 빌려달라면 빌려주십니까? 부질없습니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돈이 생명줄입니다. 돈 함부로 쓰면 혼자 못 삽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거지 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나중엔 손 벌리고 삽니다. 자식 눈치 봅니다. 자립 못합니다. 비참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고씨 76세 어르신의 뼈아픈 후의 이야기입니다. 고씨는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 받았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씨는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믿었습니다. 빌려줬습니다. 3개월 후 둘째가 왔습니다.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고씨는 또 줬습니다. 자식이니까 줬습니다. 통장에서 빼줬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1천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고씨는 거절 못했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니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줬습니다. 1년 만에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에 4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고씨는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둘째는 여유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고씨는 아팠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돈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고씨는 충격받았습니다. 6천만 원을 줬는데 800만 원도 안 도와줍니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혼자 수술받았습니다.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고씨는 깨달았습니다. 돈 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받기만 했습니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고씨는 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돈 안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식들이 항의했습니다. 고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한 푼도 함부로 안 썼습니다. 자식 달라는 거 안 줬습니다. 친구 빌려달라는 거 거절했습니다. 경조사비도 줄였습니다. 아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80만 원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플 때 쓰려고 따로 뒀습니다. 지금 고씨는 안정적입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봅니다. 혼자 살기 충분합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돈 주고 계십니까? 친구에게 빌려주십니까? 부질없습니다. 지키십시오. 돈이 생명줄입니다. 자식 달라는 거 주지 마십시오.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내 노후 자금이라고 말하십시오. 친구 빌려달라는 거 거절하십시오. 친구 사이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없다고 하십시오. 경조사비 줄이십시오. 최소한만 내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거입니다. 비상금 준비하십시오. 따로 통장 만드십시오. 병원비로 쓸 돈 모아두십시오. 아플 때 필요합니다. 매달 생활비 정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쓰십시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계획적으로 쓰십시오. 돈 지키면 자립합니다. 자식 눈치 안 봅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부질없이 쓰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네 번째,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챙기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남 챙기느라 자기 건강 뒷전입니까? 부질없습니다. 남 버리고 내 건강 챙기십시오. 남 챙기다 내 건강 망치면 혼자 못 삽니다. 손주 봐주느라 허리 나갑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건강 잃습니다. 친구 돕느라 무리합니다. 정작 내 몸은 망가집니다. 요양원 갑니다. 비참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문씨 74세 어르신의 건강 되찾기 이야기입니다. 문씨는 평생 남 챙겼습니다. 자기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손주 셋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안고 업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였습니다. 아프다고 말 못했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손주들 놀이터 데리고 다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며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 보느라 바빴습니다. 건강검진도 못 받았습니다. 약도 제때 못 먹었습니다. 아침에 손주 챙기느라 약을 깜빡했습니다. 저녁엔 피곤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매일 손주들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산책도 못 갔습니다. 근력 운동도 못 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72세 되던 해 문씨는 쓰러졌습니다. 손주 안다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무릎도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손주 봐주느라 내 몸을 망쳤구나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냐고 말했습니다. 문씨는 울었습니다. 손주 보느라 병원 올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건강 먼저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동하고 병원 다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문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후 문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못 본다고 통보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문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씨는 자기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습니다. 1시간씩 걸었습니다. 근력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했습니다. 아령도 들었습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3개월마다 검진받았습니다. 약도 제때 먹었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챙겼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식사도 신경 썼습니다. 단백질 많이 먹었습니다. 야채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손주 봐줄 때는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챙겼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잠도 푹 잤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던 게 사라졌습니다. 아침 8시까지 잤습니다. 피로가 풀렸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문 씨는 건강합니다. 허리도 나았습니다. 무릎도 좋아졌습니다. 혼자 잘 삽니다. 건강하니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걱정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챙기느라 내 건강 뒷전입니까? 손주 보느라 병원 못 갑니까? 부질없습니다. 남 버리고 내 건강 챙기십시오. 손주 그만 보십시오. 내 몸 망가집니다. 허리, 무릎 다 나갑니다. 거절하십시오. 건강이 먼저입니다. 매일 운동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3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근육 지켜야 합니다.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3개월마다 검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하십시오. 약도 제때 드십시오. 식사 챙기십시오. 단백질 드십시오. 야채 드십시오. 영양 관리하십시오. 건강이 기본입니다. 잠 푹 주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피로 풀으십시오. 건강하면 혼자 삽니다. 건강 잃으면 요양원 갑니다. 남 신경 끄십시오. 내 건강만 챙기십시오. 그게 혼자 사는 비결입니다. 5번째, 남의 평가 신경 끄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이웃 눈치 봅니까? 70 넘어서도 남 평가 신경 씁니까? 부질없습니다. 당장 끄십시오. 남의 평가 신경 쓰면 혼자 못 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집에만 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창피해서 굶습니다. 혼자 여행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못 갑니다. 평생 남 눈치만 봅니다. 불행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류 씨, 74세 어르신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류 씨는 평생 남의 평가에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봐 신경 썼습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류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었습니다. 식당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노인 보면 불쌍하다고 수군거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집에서만 먹었습니다. 혼자 밥하기 귀찮았습니다. 대충 먹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못 갔습니다. 남의 평가가 무서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류 씨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는 주제의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뒷담화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영화도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온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73세 되던 해 류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십니까? 류 씨는 울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 신경 끄라고 조언했습니다. 70 넘어서 남 신경 쓰면 자기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퇴원 후 류 씨는 변했습니다. 식당에 혼자 갔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빴습니다. 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 신청했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영화관도 갔습니다. 혼자 팝콘 먹으며 영화 봤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크린만 봤습니다. 류 씨는 웃었습니다. 왜 이걸 무서워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지금 류 씨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혼자 식당 갑니다. 혼자 여행 갑니다. 혼자 영화 봅니다. 남의 평가 신경 안 씁니다. 행복합니다.
우울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의 평가 신경 씁니까? 혼자 있는 게 창피합니까? 부질없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혼자 식당 가십시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쁩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혼자 여행 가십시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요즘 혼자 여행 많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즐기십시오. 혼자 영화 보십시오. 혼자 카페 가십시오. 혼자 산책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안 봅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남의 평가는 환상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혼자 밥 먹든 여행 가든 관심 없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남의 평가 신경 끄면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부질없는 걱정 그만하십시오. 신경 끄십시오. 이 5가지만 지키면 혼자 사는 게 천국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입니다. 남 눈치 보며 삽니다.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휘둘립니다. 돈 다 빼앗깁니다. 건강 잃습니다. 요양원 갑니다. 비참해집니다. 선택하십시오. 혼자 편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휘둘리며 비참하게 살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요즘 노인들이 돈 없어서 고생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삽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모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다 자식한테 갔습니다. 친구한테 갔습니다. 사기꾼한테 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보처럼 퍼주고 빌려주고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돈 없다고 하소연하는 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돈 날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은 나이 들어 돈 잃는 가장 어리석은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돈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식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빚 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해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어르신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여생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사업 확장하다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한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게 보였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8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갚지 않았습니다. 언제 갚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직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돈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김 씨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돈 이야기 나올까봐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김 씨한테 돈 갚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 빚 갚아주면 바보 된다고, 자식은 돈 받으면 부모를 무시한다고, 절대 갚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빚졌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식 빚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노후 자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만 고생합니다. 자식이 빚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십시오. 차라리 파산하라고 하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 빚 갚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절대 주지 마십시오. 자식 빚 갚아주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 헌금을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절에 다니십니까? 헌금 얼마나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수입의 절반 넘게 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헌금은 형편껏 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1조로 8만 5천 원을 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선교헌금으로 5만 원을 냈습니다. 건축헌금으로 1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에 33만 5천 원을 헌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40%였습니다. 생활비로는 5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세 30만 원 내면 21만 5천 원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21만 5천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가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과일도 못 샀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랐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샀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됐습니다. 보일러를 잘 안 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더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드릴수록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믿었습니다.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달은 특별헌금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후원금이었습니다. 박 씨는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달은 생활비가 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면만 먹었습니다. 한 달 내내 말입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밥을 안 드셨냐고 했습니다. 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박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 형편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을 다녔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내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헌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종교단체는 돈만 받는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헌금 많이 하면 바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부족한데도 내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헌금은 형편껏 하는 겁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먼저 챙기십시오. 병원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남으면 헌금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종교단체는 여러분 사정 모릅니다. 더 내라고만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먼저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교회는 책임 안 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돈 아끼십시오. 무리한 헌금하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세 번째는 보험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들어놓으셨습니까? 5개? 10개?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보험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보험은 필요한 것만 들어야 합니다. 중복으로 들면 돈만 날립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정모 씨, 69세 어르신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보험이 3개였습니다. 실손보험이 2개였습니다. 연금보험이 2개였습니다. 종신보험이 1개였습니다. 총 8개였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4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는데 보험료로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절반 넘게 보험료였습니다. 생활비는 3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소개였습니다. 친척 소개였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했습니다. 그냥 가입했습니다. 필요한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암보험이 3개나 되는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설계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또 가입했습니다. 중복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똑같은 보장의 말입니다. 실손보험도 2개였습니다. 정 씨는 1개만 있으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2개 들어도 1개만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나갑니다. 매달 8만 원씩 말입니다. 연금보험도 문제였습니다. 2개 들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계속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냈습니다. 하지만 받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년 더 내야 받습니다. 정 씨는 84살이 돼야 받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집세 20만 원 내면 15만 원뿐이었습니다. 쪼개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전기세, 전화비 다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냐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중복이라는 걸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낸 돈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 넣었습니다. 해지하면 그 돈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계속 낼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절반을 해지했습니다. 암보험 2개를 해지했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연금보험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2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38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정 씨는 허탈했습니다. 손해를 본 겁니다.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면 더 손해였습니다.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가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보험 중복 가입하면 바보 된다고,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필요한 것만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험 몇 개나 들어놓으셨습니까? 다 필요한 보험입니까? 중복된 건 없습니까? 보험료 때문에 생활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중복된 건 해지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해지하십시오. 계속 내면 더 손해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험 설계사 말만 듣지 마십시오. 설계사는 자기 실적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정은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 배불리는 돈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중복보험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네 번째는 은행 적금만 믿고 돈을 넣어두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넣어두십니까? 은행 적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은행 적금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잃는 겁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모 씨, 67세 어르신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적금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연 2.5%였습니다. 1년에 20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만족했습니다. 은행에만 넣어두면 알아서 불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라면이 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00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버스비가 1,3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00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병원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연 4%였습니다. 적금 이자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8천만 원이 실제로는 7,8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씨는 몰랐습니다. 이자 받으니까 돈이 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적금은 9천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씨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물가는 20% 올랐습니다. 5년 전 8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 9,6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6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작년에 이 씨가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5년 전이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 씨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물었습니다. 집세도 올랐습니다.
5년 전에는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월 55만 원이었습니다. 식비도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4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게 올랐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적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못 따라간다는 걸 말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걸 말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국채를 사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4%라고 했습니다. 배당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이 5%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행 적금이 제일 손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동안 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여행 갈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줄 수 있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돈을 나눴습니다. 절반은 국채에 넣었습니다. 이자가 4%였습니다. 절반은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배당금이 5%였습니다. 이제야 물가를 따라갔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은행 적금만 믿으면 바보 된다고, 물가 오르는데 이자는 안 오른다고, 돈이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은행 적금에만 넣어두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은행 적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이자는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나누십시오. 일부는 국채에 넣으십시오. 일부는 배당주에 넣으십시오. 일부는 금에 투자하십시오. 분산하십시오.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은행만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낮은 이자 줍니다. 여러분 돈으로 은행만 배부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적금만 믿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5번째는 자식한테 생활비를 매달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돈을 주고 계십니까? 매달 주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달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최모 씨, 68세 어르신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95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30만 원 벌었습니다. 총 125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돈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보냈습니다. 불쌍해서 말입니다. 다음 달에도 전화했습니다. 또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보냈습니다.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했습니다. 최 씨는 또 보냈습니다. 이게 반복됐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최 씨한테 남는 돈은 75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세 40만 원 내면 35만 원 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3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식비가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못 샀습니다. 과일도 못 샀습니다.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가끔 계란 프라이 해 먹었습니다. 그게 최 씨 식사였습니다. 옷을 못 샀습니다. 5년 된 옷을 입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새 옷을 안 사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못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검사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파스만 붙였습니다.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 1200만 원을 줬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못 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줬으면서 왜 이제 안 주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안 도와주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습니다. 2년 동안 1200만 원을 줬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달부터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봤습니다. 최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면 답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줬습니까? 아들 버릇을 망쳤습니다. 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주면 화내고 연락 끊는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힘듭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안 합니다. 돈만 받아가고 버렸습니다. 최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줬냐고 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주면 바보 된다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안 주면 연락 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매달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달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주면 안 됩니다. 버릇 망칩니다. 처음에 도와주면 나중엔 요구합니다.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 주면 화냅니다. 연락 끊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 생활비가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절대 매달 주지 마십시오. 불쌍하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불쌍한 건 여러분입니다. 자식한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못 준다고 하십시오. 스스로 살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주는 순간 여러분 노후는 끝납니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은 많은 부모님들께 익숙한 고민거리일 겁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세대와 가치관의 충돌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해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죠.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은 이 갈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갈등은 대부분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간소하게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은 손주가 부모 세대의 방식대로 교육받기를 바라지만 자식 부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육아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어머니 A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매년 명절이면 아들 내외가 와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결혼 후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명절 준비에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왜 나만 매번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점점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말도 꺼내기 어려운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하기입니다.
이해는 단순히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느꼈을 피로감을 떠올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꼈을 부담감을 상상해 보는 거죠. 이런 이해의 시작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나요? 내가 부모인데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결국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대화는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명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거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해하기라는 방법은 사실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협력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협력은 단순히 상대를 돕는 것을 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들께 흔히 생기는 고민은 내가 왜 그들과 협력해야 하지? 라는 의문일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나이가 많으니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더 키울 뿐입니다. 협력의 핵심은 맞고 틀림을 따지기 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손주 교육 문제로 갈등이 생긴 부모님과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손주가 TV를 많이 보는 것을 걱정하며 손주를 위해 직접 문제집과 학습지를 사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우리 방식대로 육아를 하고 있다고 답하며 어머니의 선물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육아 방식을 무시한다고 느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가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갈등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B씨는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손주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너희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그럼 내가 준비한 문제집은 그냥 참고만 해도 좋겠다. 너희가 주도하는 육아 방식을 존중할게 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 내외도 어머니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협력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같은 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를 대적하는 적으로 보기 쉽지만 가족 간 문제는 결국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내가 왜 나를 무시하냐거나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말하는 대신 이번에 손주 교육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점 찾기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하나를 고집하기보다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협력하기를 실천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고민하던 C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전부 준비하는 게 사실 나도 힘들어졌어. 다만 우리 집 전통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 말을 들은 며느리도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으며 이번에는 함께 간단히 준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부담을 줄이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협력은 상대방을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협력은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인 소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해와 협력이 시작이라면 소통은 관계를 이어가고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경우 갈등의 근본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말은 했지만 잘못 이해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이 정도는 알겠지 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D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D씨는 결혼한 아들에게 주말마다 집에 들르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과 육아로 바빠서 매번 찾아오지 못했지만 D씨는 그래도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들은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라고 강요해서 스트레스다라고 말하며 점점 전화와 방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잘 전달하고 이해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명절 준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부담이 된다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비난의 말을 던지기 쉽습니다. 왜 항상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같은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대신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조금 서운했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 보다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D씨는 소통 방식을 바꾼 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꼭 오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괜찮은 날에 전화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말해 주시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라고 답하며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소통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오해를 줄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너무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단번에 완벽해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기와 협력을 실천하면서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점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네 번째 방법인 경계를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가까움이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이 가까움이 지나쳐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갈등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경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부부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면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하며 간섭을 줄이는 것이 경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자식도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경청해야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손주를 돌보는 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내가 손주를 돌보는 게 더 안전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요청을 무시하고 손주를 집에서 돌보겠다고 주장했지만 며느리가 우리도 부모로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하게 말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씨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자신이 며느리와 아들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구나.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와 아들 부부는 오히려 더 자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법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실천이 수월해집니다. 첫째,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기입니다. 자식 부부가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항상 옳더라도 결국 삶의 선택은 자식 부부의 몫입니다. 둘째,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입니다. 경계를 지키다 보면 서운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을 숨기기보다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서운했어. 하지만 너희가 선택한 걸 존중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경계를 요구할 때는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가끔 쉬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자식이 이를 존중하며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으실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 반대로 자식 부부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노고와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이런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족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경계는 관계를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삶과 감정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른바 불행을 끌어들이는 인간 유형이나 교활한 사기꾼들과 엮이는 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온통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인간, 유형과 사기치기 위해 접근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에너지를 뺏거나 지갑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년에 만나면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끝없는 불평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야만 한다는 듯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맑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다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며 투덜거립니다. 노년에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고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버립니다. 웃음을 나눠도 모자란 시간에 매일같이 불만과 한숨을 들어야 한다면 삶의 질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가 기운을 북돋아 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오지랖 대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는데 삶의 낙을 찾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 들어야 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새 옷을 입으면 그건 왜 샀냐고 묻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이들이 끼어드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들의 간섭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해 큰 불안으로 번지니 적당히 선을 긋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단호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돈 계산에 집착하는 철저한 이익충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돈 계산의 칼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가 얼마 냈느냐를 일일이 따지고 심지어 커피값을 나누는데도 몇 원 차이에 민감합니다. 처음엔 이런 태도가 꼼꼼하고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전부 거래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불편한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을 벗어나 따뜻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늘 과거에 갇혀 사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집착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지, 그때 내가 말이야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추억을 공유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이들의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흥미를 잃거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함께 있으면 현재를 즐기고 싶어도 과거로 끌려가 버리는 느낌이죠. 노년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 뒤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두고 현재를 살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피곤한 지적질러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대화에 지적과 비판을 끼워 넣습니다. 요리를 하면 이건 소금을 덜 넣었네라고 하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수준이 좀 낮아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적은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해로워진 겁니다. 이런 유형을 피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고소한 관찰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도 결국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심지어 불행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나의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이야기 소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유형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나의 사소한 실수나 불행도 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들과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7번째 유형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부정적인 흡혈귀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무거운 주제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요즘 사람들. 정말 문제야 같은 말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우울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돕고 싶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거운 분위기에 나까지 지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짧게 끊거나 만남을 최소화하며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평화를 방해하고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노년에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나쁜 관계를 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에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교활한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주변에 있거나 접근한다면 무조건 피하시거나 손절하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감성팔이 전문가입니다. 이 유형은 노년의 따뜻한 마음과 동정심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저는 힘든 환경에서 자라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라며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마치 연극처럼 펼치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고 말하면 괜히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의 사연은 어디선가 가져온 허구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을 부탁하며 갚겠다는 말로 설득하려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감성팔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연이 가슴 아프더라도 냉철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테크 도사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묻어두면 손해본다며 노년층의 경제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럴듯한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이건 100% 확실한 투자입니다 라고 장담하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한탕을 강조하며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가져간 돈만큼 당신의 통장은 비어버릴 뿐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요즘 다들 이걸로 대박 났다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람이라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친밀감을 가장한 속임수꾼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정하게 굴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접근합니다. 제가 마치 가족 같아서 그래요라는 말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죠. 처음엔 작은 호의로 시작합니다. 가령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요. 곧 갚겠습니다 라며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죠.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도 금전 문제가 얽히는 순간 그 관계는 선을 그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료 혜택으로 유혹하는 서비스꾼입니다. 이들은 공짜라는 말을 무기로 삼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요즘 노년층을 위한 특별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라거나 한 번만 참여하시면 무료로 고가의 물건을 드립니다 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속임수입니다. 무료라더니 결국 보험을 강매하거나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나중엔 강압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밀어붙입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아무 생각 없이 응하지 마세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 있다는 속담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으니 냉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유형은 종교를 빙자한 신앙 사기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르신, 요즘 삶이 힘드시죠?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며 다가옵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가장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지만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라는 말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특별한 축복을 위해서는 기부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 나중에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은 특히 노년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종교 활동이 필요하다면 공실력 있는 단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수리 전문가로 둔갑한 기술 사기꾼입니다. 어르신,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이들은 기술적인 지식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가령 집안의 전자제품을 일부러 손상시키고 비싼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고치지도 않았는데 새 부품을 넣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건 큰일 날 뻔했다고 겁을 주며 과잉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나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현장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일곱 번째 유형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상담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경제, 법률, 건강 등 노년층이 불안해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 상담사인 척하며 접근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대로 두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며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세요. 라는 말로 안심시키지만 뒤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줍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된 상담일 경우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 공인된 전문가에게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노년층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접근합니다. 혹시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를 항상 의심해 보세요.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활발하게 지내야지 라고 다짐했던 내가 정작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 된 순간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괜히 기분만 상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싶은 순간 이제 슬슬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세계에서 온다는 걸요. 젊을 땐 관계를 넓히고 깊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다. 사람들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는 이젠 사치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내가 왜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라거나 내가 이걸 들어줘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내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유가 주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죠.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속 편하고 긍정적인 선택인지, 지금부터 왜 노년에 많은 사람들과 얽히지 않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7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혼자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흡혈귀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공감하시죠?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의외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에너지 흡혈귀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끊임없이 불평만 쏟아내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누구 하나 싸움이 안 나는 날이 없고 심지어 이웃은 뭔가 도와달라며 매번 요청만 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솟구치죠. 혼자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 에너지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조용히 책을 읽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하죠. 귀찮은 전화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머리를 싸매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페이스대로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년에는 사람을 잘못 만나 괴로움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어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안 타도 된다입니다. 인간관계란 참 묘한 게 기쁘고 좋은 감정만 주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 화나고 서운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뒤엉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가 약속을 어기면 섭섭하고 가족 모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노년에는 이런 감정 소모가 정말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말도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가 더 낫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혼자라면 감정의 기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내거나 속상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며 평화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잔잔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런 여유로운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의 장점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입니다. 인간관계란 곧 제약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시간을 맞춰야 하고 가족 행사에 불려가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하죠. 심지어 이웃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그 순간 나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이런 제약을 나름 받아들였겠지만 노년에는 마음속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 라는 회의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혼자라면 이런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도 되고 갑자기 게으름이 땡기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됩니다. 누구의 간섭도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요리하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삶. 혼자일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누군가와의 일정에 맞추거나 책임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것. 노년에는 이런 자유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 나갈 구멍이 줄어든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밥 한 끼는 기본이고 커피라도 한 잔 해야 할 것 같고 심지어 모임에서는 선물이나 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일쑤죠. 젊었을 땐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길 수 있었겠지만 노년에는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돈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친구가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머니는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처음엔 큰 맘 먹고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혼자라면 이런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내 돈은 오롯이 내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취미에 투자하고 여행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로 누구와 다투거나 불편해질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라는 마음가짐이 최고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사라진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좋을 때도 많지만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때는 정말 피곤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나오고 가족끼리도 이번엔 누가 더 잘못했나? 를 따지다 보면 속이 터지죠. 젊을 땐 이런 갈등도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노년에는 그런 에너지조차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이 예민해질 때가 많아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같은 사소한 오해가 깊어지면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오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관계는 점점 더 꼬이기만 하죠. 혼자라면 이런 갈등은 0%입니다. 내가 말실수를 할 일도 상대의 태도를 고민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속 편합니까? 스스로와 대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그 누구의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노년의 소중한 시간을 갈등에 쏟느니 차라리 나만의 고요한 여유를 즐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6번째 이유는 내 시간이 진짜 내 것이 된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그들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늘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을 해오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얼른 와서 손 좀 봐줘야겠다며 부릅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곤 하죠. 혼자라면 이런 상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빈둥거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마음 내킬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이런 여유로운 시간 덕분이 아닐까요? 7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단점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얽혀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클 때가 많지 않나요?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가족 모임에서 괜히 소외감을 느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을 오롯이 마주하며 그것을 내 방식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축복은 이 고요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주는 여유와 평화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여유, 자유,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긍정적인 선택이 있을까요? 노년의 혼자가 좋은 7가지 이유 들으니 이제 결론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내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만 쓸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다 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건 당신의 선택이자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과 엮여 복잡해지는 대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노년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빠이. 늙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김할머니.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순 없지. 김할머니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속았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며 살아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김할머니의 돈까지 탐냈고 자식 문제로 끝없는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노후의 평온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늙어서 재혼? 행복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노년의 재혼은 잘못된 선택이 되면 평생 쌓아온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롭다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옥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67세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 처음엔 홀가분했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현실은 점점 그녀를 무너뜨렸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다.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TV를 보다 문득 거실을 둘러보면 집안은 고요하고 그 정막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려다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지러웠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벽을 붙잡았다. 간신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대로 쓰러졌다면 전화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대로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방치되었을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김할머니의 머릿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했고 쓰러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질 무렵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김할머니가 그 남자 박 씨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다. 70세,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남자였다. 둘이 나이도 비슷하니 친구처럼 지내봐요. 지인은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박 씨는 놀랍도록 다정한 사람이었다. 김 여사님,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 이후로 박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김할머니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도 혼자 살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박 씨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와 의지하며 살고 싶다.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재혼을 고민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더 이상 혼자일 필요 없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평온했던 그녀의 노후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3편 재혼을 결심한 김할머니,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박 씨는 계속해서 다정했다. 김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었고 시장에서 만나면 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무엇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오랜만에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보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먹는 밥이 훨씬 맛있었다. 여사님, 저희 나이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만 믿으세요.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남남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지? 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혼자 살면 너무 외롭잖아요. 함께하면 힘들 일도 줄고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김할머니는 흔들렸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다야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요, 박 선생님.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다. 김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외롭지 않겠지. 이제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생겼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그녀를 지옥의 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결혼 첫날 박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외로울 일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김할머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여보, 이번에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30만 원만 빌려줘요. 다음 달에 줄게. 김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돈을 건넸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야 문제될 것 없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이번엔 50만 원만 도와줘요. 곧 갚을게.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금액은 점점 커졌다. 내가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무슨 투자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 부부끼리 돈 문제도 못 도와줘? 내가 당신 돈 훔쳐가기라도 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 씨의 자식들까지 문제였다. 어느 날 박 씨의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요.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할머니는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박 씨였다. 자연스럽게 김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좀 도와주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외면할 수 없잖아.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김할머니는 입이 쏙 다물어졌다. 하지만 자식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할머니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재혼한 건 남편이지 그의 가족을 떠안은 게 아니잖아? 다음 날 조심스럽게 박 씨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좋겠어요. 돈 문제는 서로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부부가 돈을 따로 쓰자고? 당신 혹시 나한테 돈 뜯길까봐 그러는 거야? 김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돈 보고 결혼했냐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 결혼 후 박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건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박 선생님 딸이에요.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갑지? 그녀가 들어오기도 전에 박 씨가 벌써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어서 와.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 그리고 그날부터 김할머니의 집은 시댁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시댁 밥상까지 차리게 하다. 박 씨의 딸은 자주 들렀다. 처음엔 가끔 오는가 싶더니 나중엔 주말마다 나타났다. 올 때마다 아버지 뭐 먹을 거 없어요? 하더니 김할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역시 어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라며 싹싹 긁어 먹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박 씨의 아들도 손주들도 하나둘씩 등장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박 씨가 슬쩍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네 가족이 오기로 했어. 응? 갑자기? 애들도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손주들도 보고 싶다며. 그리고 주말이 되자 박 씨의 아들 부부, 손주들까지 총 출동했다. 그들이 집에 오자마자 거실이 난장판이 됐다. 손주는 뛰어다니고 박 씨 아들은 소파에 들어 누웠다. 그러더니 대뜸 말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저희는 잠깐 쉴게요.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깐 쉬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은 밤까지 눌러 앉았다. 저녁까지 얻어먹고 아이들은 방을 온통 어질러 놨다. 설거지는 김할머니 차지였다. 그날 밤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무 북적거리는 건 힘들어. 그러자 박 씨가 발끈했다. 아니, 내 자식들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편히 쉬고 싶잖아. 당신 혹시 내 가족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당신 가족도 다 받아줬잖아. 김할머니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받아주긴 뭘 받아줘? 내 가족은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씨의 가족들은 눈치도 없이 더 자주 찾아왔다.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그냥 시댁의 하녀가 된 거다. 이제 와서 그만두고 싶어도 이미 너무 깊숙이 얽혀버렸다. 김할머니의 삶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시댁이 들락거리는 문제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곧 터졌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뜬금없이 말했다. 여보, 우리 집 문서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김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제 부부가 됐으니 집도 공동으로 하면 좋잖아. 그래야 서로 믿고 살지. 순간 김할머니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이제 와서 내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이 집은 김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살던 곳으로 평생을 일하며 힘들게 마련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 씨가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고? 여보, 이 집은 내 평생의 전 재산이에요. 공동명의는 좀 어렵겠어요. 그러자 박 씨가 얼굴을 구기더니 곧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부부끼리 이 정도도 못해? 그게 아니라 이건 내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이고 난 이걸 지키고 싶어요. 그러자 박 씨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네? 박 씨는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김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한 게 맞았을까? 아니면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걸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김할머니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나누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닌 거지.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우리 부부 맞나? 점점 압박이 심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는 또 다른 패를 꺼냈다. 당신이 공동명의를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들도 내가 여기 살면서 자기들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는 자식들까지 끌어들이는 건가? 김할머니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건 내 집인데 왜 당신 자식들 몫까지 신경 써야 하죠? 그러자 박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난 당신 가족도 다 받아줬는데. 김할머니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도대체 내 가족이 뭘 받아줬다는 거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박 씨는 처음부터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거다. 사랑? 위로? 그건 다 핑계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나는 결국 내 집까지 잃게 될 거야.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끊어낼 것인가. 그 순간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다간 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남편 박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집과 돈을 요구했다. 처음엔 공동명의를 원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가고 남는 돈은 나눠 갖자는 말까지 했다. 이제 우리 나이엔 큰 집 필요 없잖아. 집 팔아서 같이 노후를 편하게 살자고. 이제는 집까지 팔자고. 김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김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 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다. 오히려 무시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기 시작했다. 당신 진짜 너무한 여자야. 이렇게 각박하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나 같으면 부부를 이렇게 안 대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박 씨가 김할머니 몰래 집 문서를 뒤지는 걸 발견한 것이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아, 그냥 한번 본 거지. 당신 너무 예민해.
그 순간 김할머니는 확신했다. 이 사람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그날 밤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침착하게 박 씨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더는 못 살겠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뭐? 이혼?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박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래? 좋아. 그럼 나갈 때 위자료 줘. 부부로 지낸 시간도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김할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겠지. 내가 당신한테 돈 쓴 게 얼만데? 그러자 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법대로 하든가. 근데 당신 이혼하면 뭐 할 건데? 늙어서 혼자 살 자신 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박 씨가 처음부터 노렸던 건 내 돈이었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 살 자신 있어요. 차라리 혼자가 100배 낫겠네요. 그렇게 김할머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이혼 소송을 걸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박 씨는 끝까지 돈을 요구했고 재산을 나누자고 우겼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단호했다. 결국 몇 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김할머니는 집도 돈도 지켜냈다. 이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돈을 빼앗길 걱정도 없었다.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된 결혼이 더 큰 지옥을 만든다. 그녀는 깨달았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다. 이제 김할머니는 자신의 돈과 삶을 지키며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잘못된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